재정 포퓰리즘, 독이 든 성배의 대가. 독이 든 성배의 대가는 재정 포퓰리즘의 작동 방식, 그 치명적인 결과, 그리고 국제적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재정 포퓰리즘이 단기적으로는 환호를 사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도구로 작용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재정 포퓰리즘의 작동 방식과 그 덱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입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선 우선순위와 효율에 따른 배분이 중요하다. 달콤한 약속 뒤에는요, 언제나 청구서가 따라오죠. 근데요, 만약 그 청구서의 대가가 한 나라의 미래 전체라면 이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그 위험한 약속, 재정 포퓰리즘이 어떻게 한 국가를 서서히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세계 금융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죠. 바로 S&P가 한때 유럽 경제의 심장이었던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경제지표 하락이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병의 증상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근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위기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은 대체 뭘까요? 바로 포퓰리즘이 한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잠식해 나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피에르 로장말롱이 한 말인데 정말 핵심을 꿰뚫습니다. 포퓰리즘은 그냥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소외감과 불신에서 터져나오는 하나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는 바로 이 분노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돈, 즉 재정과 만나면 바로 재정 포퓰리즘이라는 게 탄생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나라 살림은 생각도 안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막 남발해서 표를 얻는 전략인 거죠. 미래 세대한테 빚을 내서 오늘의 인기를 사는, 뭐랄까, 아주 위험한 도박 같은 겁니다. 이 도박은요, 언제나 예측 가능한 3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째,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붙여요. 둘째, 그 분노를 잠재우려고 단기적인 현금 지원 같은 달콤한 사탕을 나눠주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뻔합니다. 결국 장기적인 국가 위기로 이어지는 파멸의 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순환이 현실에선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극명하게 비교해 볼게요. 한쪽은 포퓰리즘에 덫에 빠졌고요. 다른 한쪽은 아주 고통스러운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때 유럽을 이끌었던 전통의 강호, 프랑스, 독일, 영국. 이 세 나라 상황을 좀 보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힘든 구조개혁은 피하고 당장 인기를 얻기 쉬운 보조금이나 재정 확장 같은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요? 보시다시피 모두가 저성장과 고부채라는 똑같은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정말 심각합니다. 국가부채가 GDP 대비 무려 112%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가 1년 내내 버는 돈을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몽땅 모아도 빚을 다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그런데 반면에 한때 유럽의 문제아 취급을 받던 남유럽 국가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나라들이 그냥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국가부도 위기라는 벼랑 끝까지 몰리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이 고통스러운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길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포퓰리즘을 택한 빅3는 성장이 멈춘 반면에 고통스러운 개혁을 선택한 남유럽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개혁이라는 건 정부 지출을 확 줄이는 긴축, 그리고 연금이나 노동시장처럼 경제의 근본 체질을 뜯어 고치는 구조개혁을 말하는 거죠. 특히 그리스 좀 보세요. GDP의 200%가 넘던 빚을 161%까지 극적으로 낮췄고요. 성장률은 EU 평균의 2배를 기록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이게 비단 유럽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재정 포퓰리즘의 뭐랄까 실험장 같았던 남미로 한번 가보면 이 길의 끝이 어딘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볼리비아는 수십 년간 보조금 퍼주다가 나라의 달러가 바닥나버렸고, 아르헨티나는요, 살인적인 물가에 지친 국민들이 아예 복지를 확 줄이겠다고 공약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버렸어요.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포퓰리즘이 만든 경제적 고통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포퓰리즘을 지지했던 대중이 먼저 등을 돌리고 그 끝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과연 한국은 어디쯤 서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재정폭주 열차는 이미 우리 역을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보이죠? 불과 10년도 안 돼서 복지 예산이 115조 원에서 240조 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어요.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국가 채무가 우리 경제 전체 규모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 숫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어요. 복지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사회 안전망 당연히 필요하죠. 진짜 문제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냐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뿌리는 방식,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만약 이대로 계속한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잿빛 시나리오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처음엔 지출 경쟁이 시작되겠죠. 그러다 몇 년 안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결국 성장은 멈추고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던 긴축과 복지 축소, 그리고 극심한 사회 갈등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미래가 정해진 운명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하느냐에 달린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의 선택은 결국 이 두 가지 철학 사이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처럼 현재의 분노를 이용해서 미래를 갉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책임감을 갖고 미래의 희망을 설계할 것인가. 희망을 설계하는 길은 사실 명확합니다. 불필요한 낭비 줄이고 연금이나 노동시장 개혁처럼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재교육이나 일자리 연계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대체 누가 우리의 분노를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그 대가로 나라를 이 거대한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을까요? 그 달콤한 약속의 진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시작될 겁니다. 재정 포퓰리즘의 최후의 쏘는 저자네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혹독한 대가로 목격되었습니다. 잿빛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재정 확장 vs 긴축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낭비성 지출 삭감, 구조개혁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정치인들은 당이 표심보다 장기 국익을 우선하여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재원 마련에 대한 정직한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역시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달콤한 약속에 현혹되지 않으며 공약의 지속 가능성을 물어야 합니다.